정부 한국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 빌렸어 113조, 세수 펑크 50조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국가를 운영할 돈이 모자른데 왜 대출하는데 자꾸 쓰죠? 세계 1등인 거예요. 뭐가? 빚이 이렇게 많은데 빚으로 떠받친 집 때문에. 그럼 정부가 지금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돼요? 돈을 펑펑 써가지고 나라가 망한 그런 모습으로 연출될 수도 있어요. 악순환이 시작되는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정부도 이제 더 이상 공격적으로 부양책을 쓰기에는 환경이 너무 안 받칩니다. 행여나 정부가 또 대출 풀어주면 집값 다시 튈 거야, 그때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착각이라고 저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전세가 상승의 그 페이크라고 그러죠. 페이크, 가짜 상승 이런 거.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일이 생길까요? 어렵죠. 전세 가격이 오르는데, 원래 2억에 계신 분인데 전세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2억 3천이면 돌려줘도 남잖아요. 2022년 1월에 서울의 공동주택, 주로 아파트거든요. 아파트에 임차권 등기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주니까 경매를 통해 가지고 채권을 회수하려는 거예요. 경매를 붙여서 낙찰이 되면 돈이 들어올 거고, 그 돈에 내가 전세 보증금을 1순위로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못 돌려줄 때.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전세가가 상승한다는 논리라면 임차권 등기가 줄거나 없어야겠죠. 200개보다. 지금 8월 달, 두세 달 전에 임차권 등기가 2,000건을 찍었습니다. 그럼 몇 배입니까? 10배입니다. 10배. 왜 늘죠? 9월달, 10월달은 좀 줄었어요. 1,800건, 1,600건으로. 그래도 8배예요. 왜 이렇게 늘죠? 그때보다? 2022년도에 계약을 하신 분들은 만기가 언제예요? 2024년이에요. 그러면 2022년도가 꼭지였어요. 전세 가격이. 이분들이 지금 전세 가격이 이때 3억이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2억으로 내려왔어요. 2억이 내려오는 게 저번 주 전세가 상승률 0.14%예요. 2억으로 내려온 게 2억 3천이 됐어요. 5천이 됐어요. 되게 비싼 것 같아. 근데 3억에 들었던 분은 5천이나 싸잖아요, 아직도. 돈을 돌려받아야 되죠? 근데 그 돈을 못 돌려줘요, 지금. 그래서 정부가 뭘 했어요? 전세보증금 대출을 해주잖아요. 반환 대출. 그게 지금 혼재되어 있어요. 그러면 통계만 갖고 마치 전세, 역전세난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자꾸 단어에 D가 이상하게 붙어요. 어떻게 해요? 전세대란. 아니죠. 지금 금리가 내려간다라면 그때 높은 전세가를 가지신 분이 금리가 2%, 3%였다면 지금도 있겠죠. 올라가는 게 맞겠죠.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2배가 되니까 사람들이 나오려고 하니까 임차권 등기가 늘잖아요. 못 돌려주니까. 이 시장이 정확한 거고, 지금 전세가 상승은 어떤 것이냐. 신축 대단지, 신혼부부들이 주 수요층이거든요. 그분들이 거기를 많이 찾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3억에서 2억으로 내려왔으니까 2억 5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무리해서 원룸에 살던 분들이 2년 전에 원룸이 월세가 60, 70, 80이면 3억 대출 받아도 3% 때문에 원룸 월세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로 전세 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그게 돈이 지금 얼마래요? 7, 80이 아니라 150을 내니까 나오잖아요. 그럼 당연히 예전으로 회귀하는 현상이 진행되는 거니까 지금 전세가 상승이라는 건 일부 단지, 일부 지역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다가 보도들이 전세가 상승 해놓고 뒤에가 뭐예요? 전세대란 걱정돼 이렇게 써요. 공포심을 자극해요. 여러분, 언론을 100%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영끌할 때 어땠어요? 모든 언론이 집값 이생끝 벼락거지를 도배를 해가지고 지금 젊은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지금 똑같은 보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사들이 정확하게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일부 지역, 일부 단지,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은 예전보단 떨어졌지만 상승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2022년 꼭지보다는 전세가는 낮다. 그래서 역전세난은 계속되고 있다. 이게 정확한 기사 아닌가요? 전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역전세난은 계속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만 느끼시는 거고 50, 60, 70은 뭔 소리야?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기죠. 그래 옛날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지금 다시 올랐어.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30년 전에 집을 사서 지금까지 30년을 들고 있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이런 거죠. 강남 불패가 끝나고 조정이 시작되는 지점이 세 번째 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강남의 아파트의 자본시세 차익이 앞으로 더 오르지 않는다고 가정을 할게요. 우리가 저성장 국면이니까. 인구도 또 안 늘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택가격 상승의 요인이 뭐가 있어요? 인구가 늘고 소득이 늘고 경제성장이 받쳐줄 때, 소득도 분배가 잘 될 때, 그러면 당연히 주택가격이 오르게 돼 있죠. 다른 재화보다. 그런데 지금 우린 그런 국면이 아니잖아요. 전 세계에서 1위의 최저 저출산율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시기가 대한민국에 시작됐어요. 그럼 강남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높겠죠. 대체지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입지에 조건에 그런 환경들이 서울 시내도 지금 거기가 최고잖아요. 근데 지금 마포로 좀 옮겨오고 있잖아요. 근데 마포도 덩달아서 업이 돼 있어요. 그럼 현재까지 너무 많이 올랐다고 다들 하셨는데 상승기에는 강남의 경매가 없습니다. 근데 하락기에는 경매가 늘어나요. 그럼 불편은 아니잖아요. 여기서 결론이 난 거예요. 뭐냐? 주식시장하고 똑같아요. 주식시장은 하루 아침에 사서 저녁에 팔 수 있지만 부동산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지금 사서 6개월이나 1년 뒤에 팔아야 되는데 세금이 많아서 주로 2년 뒤에 팔아요. 텀이. 그 텀의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럼 주식을 비싸게 사면 손해보잖아요. 강남 집값이 현재 비싼지 싼지 알아야겠죠. 그게 말씀드린 임대 수익률의 개념인데 주택가격이 높아지면 수익률은 작아지죠. 내가 1,000원을 투자했는데 100원의 수익이 있으면 10%잖아요. 근데 1,000원을 투자했는데 10원이면 1%가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걸 팔고 은행으로 옮기겠죠. 근데 그동안은 대한민국이 쭉 발전하니까 자본시세 차익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 수익률만 볼 때 현재 서울의 강남 4구를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1.4%예요. 그럼 20몇 억을 여러분 1.4%에 두고 있을 바보가 많을까요?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팔려고 내놓겠죠? 그러니까 서울의 아파트 값이 회복을 하는데도 1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냥 매물이 늘어나는 거예요. 역대 최대로. 근데 사는 사람은 어때요? 아까 거래량 줄었다 그랬잖아요, 도리어. 그러면 시장이 보이시잖아요. 강남도 못 버틸 수 있겠구나라고 예측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조정은 분명히 올 거예요, 강남도. 경매가 벌써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면 조정이 와서 정상적인 가격이나 심리적으로 내려갈 때는 더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때 주택을 마련하든지 투자를 하시든지 하는 게 현명하잖아요. 강남 불패는 무협지에서 하는 얘기다. 강남도 미분양 나던 시절이 있었고 지금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가 되고 있고 실제로 강남의 송파 플래티넘이라는 곳은 미분양이 났었고 지금도 안 팔려서 팔고 있다. 이 팩트를 무시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릴게요. 강남도 영원히 상승할 수는 없구나. 그렇다면 조정기에 나의 내 집 마련이든 매도 타임이든 자산 증가나 뭐 자산 관리 차원의 개념을 다시 한번 재고하셔가지고 대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부양책이 한번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상승 회복했다고 말씀드렸고 그런데 비판을 받기 시작했죠. 어떤 비판? 이 비싼 집을 대출 내서 왜 젊은이들한테 매기냐. 일부에서는 젊은이들한테 좋은 기회나라고 받아들이는데 실제 시장을 들여다보면 대출 받는 분들의 80에서 70%가 투기 심리가 많아요. 특히 2030, 40이. 이 내 집 마련에 실수요자들이 추가적으로 붙어야지 투자 수요가 같이 가야지 시장이 상승세를 유지하는데 지금은 그들만의 리그처럼 약간 변질되고 있어요. 청년층에도 고소득자가 있잖아요. 그분들은 막 2개, 3개씩 해요. 대한민국 서울의 70%가 연봉 7천 이하예요. 집값이 10억이면 대출받아서 이 고금리에 못 사죠. 그러니까 거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정부가 대출 확대 정책을 썼죠. 그건 정책금리를 넣어서.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다, 올해. 정부 한국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 빌렸어 113조 이런 기사 보신 적 있죠? 또 세수 펑크 50조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국가를 운영할 돈이 모자른데 왜 대출하는데 자꾸 쓰죠?
그러니까 비판이 나오잖아요. 근데 비판을 무릅쓰고 우리가 경제 시스템에서 어느 한 곳이 무너지면 전체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위험하니까 작년에는 명분이 좋았잖아요. 건설사들이 약간 도산 위기가 있으니까 지원하고 수요를 확충한다는 얘기에서는 맞아요. 그죠? 연착륙을 위해서. 근데 지금 연착륙이 아니라 도리어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 와중에 빚어지는 경제 현상이 어떤 상황이냐. 트리플 감소라는 뉴스 요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소비도 줄고 투자도 줄고 생산 설비도 줄면 앞에 미래는 어때요, 여러분? 소득이 늘어요? 안 늘죠. 소비가 줄면 설비 투자를 늘려봤자 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설비 투자 줄잖아요. 그러면 이 소비가 왜 줄죠? 예전에는 우리가 집값이 안 높을 때 대출 이만큼 안 받았고 이자를 그만큼 안 냈기 때문에 그 돈을 어디다 썼어요? 뭐 커피를 마실 때 조금 더 비싼 커피를 마실 수도 있고 영화를 2편 더 볼 수도 있고 소비 활동이 위축되잖아요. 쓸 돈이 없으니까 이자로 자꾸 나가니까. 근데 그 임계점이라는 것에 대해서 보고서가 많아요. GDP 대비 가계부채 보도 들으셨잖아요. GDP 대비 가계부채가 100을 넘으면 영락없이 선진국들이 다 버블 터졌습니다. 그 선진국들이 내온 결론이 뭐냐. 80%를 넘어도 위험하다. 70%가 안전하다. GDP 대비 가계부채가. 근데 대한민국 몇이에요? 108이에요, 108. 지금 줄어서 한 104 됐고. 그러니까 세계 1등인 거예요. 뭐가? 빚이 이렇게 많은데 빚으로 떠받친 집 때문에 그럼 정부가 지금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돼요? 아, 이게 앞으로 국가 경제에 중장기적으로 부담이 되고 역사에는 어떻게 남을까요? 돈을 펑펑 써가지고 나라가 망한 그런 모습으로 연출될 수도 있어요. 이자를 줄이고 소비를 줄이고 내수를 살리고 내수를 살려야 산업이 살고 사람들이 돈을 버니까 결혼도 하고 집도 사고 애도 낳고가 자연순환이 되잖아요. 이거를 정부가 모르겠습니까? 알기는 알았지만 아직은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가 BIS 국제결제은행에서 사무총장이 왔었잖아요. 내한해가지고 한국은행에서 간담회를 하면서 기자회견했어요. 그때 대놓고 얘기했어요. 집값 낮추세요라고.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IMF와 OECD도 다 경고했죠. 또 영국의 더 이코노미스트에 일면에 떴었잖아요. 한국, 일본 닮아가. 거기다 한국은 전세 대출이라는 빚까지 있어서 더 위험할 수 있어.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우리보다 먼저 선진국에서 이런 과정을 겪은 나라들의 객관적인 시각에서 볼 때 위험한 거예요. 그럼 정부가 이 위험한 걸 무릅쓰고 계속 금리를 낮추고 대출을 늘리면 바깥에서 뭐라고 보겠어요? 뭐 쉬운 예로 이거죠. 쟤 돈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이렇게 펑펑 써도 되냐? 아, 제발 멀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멀리 하면 어떻게 돼요? 환율이 올라가요. 환율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물가가 또 올라요. 물가가 떨어지면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소비가 줄어요. 이렇게 악순환이 시작되는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정부도 이제 더 이상 공격적으로 부양책을 쓰기에는 환경이 너무 안 받칩니다.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 10월 제가 5일로 기억해요. 5일부터 갑자기 F4라고 그러죠. 금융 수장들이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또 한국은행장 동시에 갑자기 뭐 가계부채 개선을 위해서 그러면서 나온 뉴스가 뭐죠, 여러분? 스트레스 DSR 12월에 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뭐라 그래요? 전세도 DSR 해야 된다. 능력이 있는 손에 빌려줘야지 자꾸 주면 이게 펌핑만 된다.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도 더 이상 건설 회사를 위한 정책만 할 수 없는 거예요. 건설 회사 아니 자영업자분들 망하는 거 그렇게 이렇게 도와주지 않았잖아요. 청년들 영끌한 거 이렇게 도와주지 않았잖아요. 왜 건설사만 해주지라고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게 되면 정부는 조금 비판을 받겠죠. 내년에 총선이 있잖아요. 총선 전까지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사실 못하죠. 끝나면 또 약간의 오버슈팅을 할 수 있지만 제한적이겠죠. 왜? 통화정책국인 한국은행이나 다들 위험하다고 다 데이터가 나온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책상에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행여나 정부가 또 대출 풀어주면 집값 다시 튈 거야. 그때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지금 착각이라고 저는 말씀드릴게요. 또 금리 인하 얘기했잖아요. 미국이 5%, 5.5인데 3.5인데 미국이 1% 내린다고 우리가 내릴 수 있나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셔서 자산관리 대처하시는 게 현명한 대처 방안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